전자서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인 방지를 제공할 때 쓰는 거예요. 부인 방지 서비스가 필요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암호 기술이 전자서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인 방지는 완벽하게 제공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키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김상진밖에 없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갖고 있는 키를 제가 분실할 수도 있고 협박을 받아가지고 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인 방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쁜 사람이 제 키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그 사용자는, 그 공격자는 내 대신 전자서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키가 노출됐다, 내가 키를 잃어버렸다, 키를 뺏겼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신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빨리 신고를 해서 그것이 유효하지 않게 돼야 되는 거죠. 그 키를 못 쓰게 해야 되는 거, 그 키를 쓰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쓸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를 해야 내 책임이 회피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 습득한 사람이 쓰더라도 내 책임이 아니게 되는 그런 거죠. 내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공격자가 키를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자서명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전자서명할 때도 시간을 찍겠죠. 서명 시간을. 메시지도 물론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서명 시간도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내가 공격자예요. 김상진의 키를 얻었어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지금 현재 시간을 가지고 서명을 하게 되면은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인정을 안 하겠죠, 그 서명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명 시간이라는 그 개념은 얼마든지 내가 미래 시간을 찍어 놓을 수도 있고 과거 시간을 찍어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격자가 3주 전, 내가 분실 신고 이전의 날짜로 서명값을 만들어서 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한 거예요, 공격자가 한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신고를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인 방지 문제 때문에 이제 등장한 것이 중재 서명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재 서명 방식은 김상진이 서명했다고 해서 유효하지가 않고, 김상진 플러스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같이 공증을 해줘야 돼요. 같이 서명을 해줘야지만 이제 유효한 서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잃어버렸으면은 이제 그 공격자가 옛날 과거 시간 갖고 서명값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그 사람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겠죠. 서명키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만든 서명을 중재자한테 보내가지고 중재자의 서명까지는 얻을 수가 없겠죠. 중재자가 신뢰기관이니까. 그래서 이 중재 서명 방식에서는 나만 서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재자의 서명까지 있어야 이제 이 서명이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이 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부인 방지 문제, 키가 분실됐을 때의 문제, 서명 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얼마든지 과거 어떤 시간이든지 내가 만들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블록체인이 뭔가 대세니까 블록체인이 이 중재 서명 방식에서 뭔가 활용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 중재자를 안 쓰고 싶은 거죠. 블록체인 쓴다는 거. 탈중앙 뭐 이런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서명값을 만든 다음에는
그 서명 값을 어디다 등록하냐면은 블록체인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의 블록체인은 만들어진 순서대로 등록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쓰면은 유효한 서명은 만들어진 순서대로 블록체인에 등록시켜 준다라고 하면 내가 분실 신고했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신고가 됐기 때문에 안 들어오겠죠. 유효하지 않은 게 되겠죠. 과거 시간을 찍더라도 그게 유효한 서명이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옛날 블록체인 블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왜? 블록체인은 첨삭 전용이에요. 옛날 만들어놓은 블록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날마다 블록을 만들어 쳐도 그 날에 해당된 블록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을 거고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이 중재 서명 방식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전자 서명은 이제 뭐 여기도 결정적 확률적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쓰는 전자 서명 알고리즘은 첨부 형태의 전자 서명 알고리즘이에요. 첨부 형태. 즉 메시지와 서명 값이 별도 존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메시지의 해시 값을 구해서 서명화해가지고 값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값하고 문서는 별도 존재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메시지 복구가는 전자서명도 가능한데 얘는 메시지가 매우 작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얘는 전자서명 값에서 메시지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메시지 자체를 끄집어내려면은 서명 값의 크기가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은 메시지에 비례하게 돼요. 그럼 메시지가 무슨 영화 파일을 서명했다 그러면 그만큼 커지니까 얘네는 그럴 때는 쓸 수 없고요. 대부분 우리가 쓰는 방식은 요 첨부 형태의 전자서명 알고리즘입니다. 서명 값이 문서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 기술에 사용되는 5가지 기본적인 암호 알고리즘들을 설명드렸어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면은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의사난수 발생 함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여기 소개는 안 하는데 그런 애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랜덤하게 키들을 만들어야 되겠고 어떤 랜덤 값을 또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암호 프로토콜 같은 거 만들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일반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난수 발생 함수 갖고 쓰시면 안 되고 이제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그 의사난수 발생 알고리즘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합치면은 이제 암호 기술에서 사용되는 기본 알고리즘은 6개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좀 더 복잡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비밀성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암호 알고리즘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좀 추상적인 좀 상위 측면에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깨려고 한다. 그러면 뭘 얻어야 깰 수 있는 거냐? 뭐가 돼야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냐? 그 측면을 좀 보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건데 암호 알고리즘은 복화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암호문부터 평문이나 키를 얻어내면은 이 알고리즘은 문제가 있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키나 평문을 못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키를 얻어내면 큰일 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얻을 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요. 해시 함수는 역이나 충돌을 찾을 수 없어야 되는데 충돌을 찾을 수 없으면 역 찾는 건 더 어렵기 때문에 주로 해시 함수의 포커싱은 충돌에 있어요. 충돌, 강한 충돌을 얼마나 찾을 수 있냐 없냐.
그게 있고, 맥은 해시 함수와 같은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데 얘는 추가적으로 위조를 할 수 없어야 되겠고, 위조를 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건 얘는 어차피 키를 쓰는 거니까 얘와 마찬가지로 맥 값으로부터 키를 얻어낼 수 없어야 됩니다. 키를 얻어낼 수가 없어야 되고, 전자소명은 위조할 수 없어야 되거나 키를 또 못 얻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뭔가 암호학적으로 무슨 공격을 해서 얻어내면은 암호 해독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노출됐다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문서에서 보통 노출됐다라고 하는 거는 암호 해독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학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알려지게 된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노출됐다. 제가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 근데 누가 와서 봤어. 그거는 암호 해독됐다고 안 해요. 노출됐다고 하는 거죠. 누가 나한테, 내가 관리자인데 돈 몇 천만 원 줄 테니까 키를 달라. 그래서 줬어. 그건 암호 해독된 게 아니죠. 사회공학 공격 방법으로 얻어낸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이제 뭔가 이렇게 컴퓨팅 프로그램 만들고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얻어내면은 그거는 암호 해독했다고 하는 거고요. 현대 암호학의 특징은, 과거는 제가 공부할 당시만 해도 디자인 브레이크 패치 요 개념, 요 형태로 이 암호 기술 또 보안 기술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설계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정말 안전한지는 증명을 못했어요.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뭔가 논문으로 발표하고 이러면은 받아줬어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근데 검증은 안 된 거지. 그런데 다음 사람이 봤더니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거를 보완하는 기술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거를 누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럼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해요. 지금은 어떤 암호 기술이 소개가 되면 그 암호 기술을 그냥 아이디어만 소개했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암호 기술이 실제로 안전한지 뭔가 증명이 돼야지만 그 기술을 씁니다. 기술을 쓰거나 그 기술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암호나 암호 기술 쪽으로 논문 쓰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아이디어만 갖고 안 되는 거야. 아이디어가 진짜 강건하고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돼서 요즘은 그런 증명하는 기술,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했지만 역시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엄격하게 안전성이 증명이 된 것들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엄격하게 안전성이 증명이 됐다고 해서 아이언클레드 개런티가 되냐? 이 말 알아요? 혹시? 아이언클레드 개런티. 혹시 시빌라이제이션 게임 해보신 분? 시빌라이제이션 게임 안 해봤으면 이건 이상한데. 제가 학생 때 제일 재밌어 하던, 되게 오래된 게임이지만 하여튼 지금도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아이언클레드가 나와요. 그렇죠? 몰라? 독일 배인가? 독일 배가 맞나? 하여튼 얘는 이제 모든 걸 다 부실 수 있는 그런, 얘를 빨리 만들어야 됐어요. 얘를 빨리 만들어야 그 순간에는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클레드 개런티라는 건 완벽한 그런 거예요. 완벽하다는 건데, 이 증명이 됐다고 해서 꼭 100%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여러 가지 가정을 했을 수 있는데, 그 가정들이 현실과 안 맞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다른 공격 방법이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는 뭔가 아이디어만 있는 것 갖고는 안 쓰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안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뭔가 수학적으로 증명,
이렇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돼야지만 그런 것들을 쓰고 있고요. 또 이론적으로 증명이 돼서 되게 안전하다고 증명된 기술이 있지만 실용적이지 못해서 안 쓰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논문으로는 있지만 그 기술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속도가 느리다든지 이러면은 또 현실적으로는 쓰기가 어렵죠. 현실에서 쓰기 위해서는 안전성도 보장이 돼야 되겠지만 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의 효율성도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요즘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은 많은 얘기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안전성을 어떻게 우리가 논안하게 되냐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는 건 절대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칭 암호 알고리즘만 생각해 봅시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키가 128비트야. 그러면은 전수조사하면은 찾을 수는 있는 거죠. 전수조사하면. 모든 키를 다 해보면은 풀리겠죠, 언젠간.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걔는 무조건적으로 안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계산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그걸 깨기 위한 노력이 현재 컴퓨팅 수준을 고려했을 때, 현재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재력을 고려했을 때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비용이라는 게 시간적인 거지만 그 예산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도. 우리가 막 몇 조 투자해가지고 막 만들면은 뭐 1년 만에 깬다. 그럼 근데 그거를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만들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어쨌든 이 계산적 안전성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불합리하게 많은 컴퓨터 시간이나 돈이 필요한 거죠. 컴퓨터 그런 장치를 만들려면. 그 다음에 이 계산적으로 안전한 거에 한 가지 세부적으로 증명 가능 안전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들이 보통 여기에 속해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대칭키는 전수조사하면 다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전수조사가 얼마나 어렵냐 거기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데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들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의존하게 되겠고 이 수학 문제들은 다 NP 문제예요. 그러니까 NP 문제라는 건 효율적인 다차시간 알고리즘이 지금까지는 발견이 안 된 그런 문제들을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개인키를 구해내려면 이 문제를 깨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면 깰 수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는 게 지금 증명은 안 돼 있지만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증명 가능 안전성을 갖고 있다. NP 문제에 기반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 안전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복잡한 얘기를 아주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만 해드리면 샤넌이라는 사람이 되게 이쪽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샤넌이라는 사람이 암호 알고리즘이 완벽한 완전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조건을 간단하게 요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 그래서 C가 C일 때 이 C가 M이 될 확률. M이 될 확률은 M이 될 확률하고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이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문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어야 이게 돼요. 실제 메시지가 어떤 M이 될 확률은 우리 응용에서 결정이 돼요. 우리 응용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지는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웹페이지를 교환하는지 내 패스워드를 교환하는지 예측이 되는 거고 그 예측은 암호화 돼 있든 안 돼 있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C를 보면은 얘는
요런 거겠구나. 근데 그거 말고 더 추가적인 정보를 C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으면 이 C는 완벽한 안전성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 그러니까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 수 있는 것 외에는 얻을 수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완벽한 안전성이고요.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이 완벽한 안전성을 가졌는지 증명을 할 수가 있냐?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증명하기가 그렇게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의미론적인 안전성이라는 개념으로 완벽한 안전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의미론적으로 안전한 어떤 개념을 만들고 의미론적으로 안전한지를 증명해 보자라는 거고요. 이 의미론적인 안전성은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암호문이 없어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얘를 어떻게 보통 증명하냐면은 요 자체보다는 또 다른 개념으로 구별 불가 안전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요. 그래서 구별 불가 안전성은 뭐냐? 그냥 소개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거 너무 자세히 안 알려도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둘 간의 게임을 진행해요. 이 둘 간의 게임을 진행하는데, 이 게임에서 얘가 이길 확률이 50%보다 얼마나 높냐를 판단하게 되겠고, 그 50%보다 넘는 수준이 무시할 정도가 아니면은 이 알고리즘은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 애드버서리라고 하는 요 측이 메시지를 2개 만들어요. 근데 이 메시지의 길이는 같아야 돼요. 그럼 이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정해놓은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 알고리즘으로 M0나 M1 중에 하나를 암호해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 암호문이 M0를 암호한 건지 M1을 암호한 건지를 맞추는 거예요. 맞출 확률은 얼마야? 50%죠? 그런데 이게 50%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이제 뭔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그게 너무 높다. 그럼 이거 안 되는 거고, 무시할 정도로 작다. 그럼 이 시스템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요 사이에서 요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둘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요. 그 정보를 어떤 정보를 교환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공격들이 달라지게 되겠고, 그럼 그 결과적으로는 어떤 얘기하냐면 이 암호 알고리즘은 뭐 암호문 단독 공격에 대해서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하면은, 암호문 단독 공격이라는 거는 공격자가 암호문만 얻을 수 있어요. 암호문만. 그래서 여기서 C, B 말고 같은 K로 암호화된 여러 암호문들을 추가적으로 얘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줘서 얘가 M0인지 M1인지 판단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런 정보를 주더라도 깰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지평문 공격은 암호문만 주는 게 아니라 평문과 암호문 쌍을 줘요. M0, M1 아닌 다른 메시지들을 암호한 메시지와 평문을 줘요. 암호문과 평문을 줘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깰 수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선택평문 공격은, 기지평문 공격은 여기에 있는 얘가 메시지를, 여기서 받을 메시지들을 결정할 수가 없는데, 선택평문 공격에서는 얘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요 메시지 한번 암호해 줘봐. 그러면 내가 좀 더 도울 것 같아. 이 메시지도 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근데 얘와 얘는 다 받고 끝이야. 한 번 받으면 끝이야. 더 달랄 수가 없어요. 근데 선택 평문 공격, 선택 암호문 공격은 계속 달랠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요 메시지의
암호문을 얻으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거 또 달래고 또 달래도 돼요. 그게 이제 선택 평문 공격.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얘와 얘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간 통신 메시지 보면 수없이 C들은 많이 확보할 수가 있죠. 또 수없이 C만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 되면은 그 C가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MC를 수없이 확보할 수 있어요. 확보를 해도 깰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게 되겠고, 이게 이런 공격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연구실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안전한지 우리가 따져볼 때 이런 게임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애드버서리한테 이런 능력을 주고 이런 능력을 가졌는데 깰 수 있냐 없냐를 분석해 보면 되는 거죠. 분석해서 그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쉬운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흐름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통해서 이제 암호 기술에서는 특히 이 암호 알고리즘들의 안전성을 할 때는 요런 게임을 갖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 NM 특성이라는 거예요. NM 특성. 그래서 NM 특성은 뭐냐면은 공격자가 암호문을 조작해가지고 의미 있는 평문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를 줄 수 없어야 돼요. 그러면 NM 특성을 만족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암호한다고 합시다. XOR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C를 한 비트 바뀌면 M이 몇 비트 바뀔까? 한 비트. 그 비트가 바뀌어요. 그럼 내가 M이 대충 뭐라는 걸 알면 C를 바꿔서 M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XOR 함수는 이렇게 해서 암호하는 거는 NM 특성을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만족을 못해요. 얼마든지 내가 비트를 바꾸면 원래 0이었던 걸 1로 바꾸면 평문은 0이었으면 1로 바뀌고 1이었으면 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XOR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암호하면은 안전할 수는 있어도 NM 특성은 만족이 안 돼. NM 특성이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무결성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무결성.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들이 NM 특성을 만족할 수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은 인증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즉 암호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NM 특성을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이 NM 특성을 만족 못하면은 무결성을 뭔가 깨트려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100원 인출해 달라고 했는데 1000원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겠죠.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NM 특성을 만족 못할 때는 인증 암호화가 필수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격들의 복잡성은 뭐 데이터의 복잡, 이거는 뭐 우리 알고리즘 시간에 다 하는 거죠.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할 때 보통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를 분석하잖아요. 그럼 공격이라는 것도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 복잡성, 데이터 복잡. 근데 얘 두 개가 조금은 개념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데이터의 복잡성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내가 그 평문과 암호문 쌍을 갖고 있으면 깰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을 때 기지 평문 공격을 하는데 내가 2의 56승계의 쌍이 있으면은 얘를 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그게 데이터의 복잡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장 공간 요구사항은 이 깨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메모리 공간이 얼마나 크냐, 커야 되냐 이런 거고요. 얘는 여기의 데이터 복잡성은 평문, 암호문, 쌍 이런 내가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 깨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을 얘기해요. 데이터의 양. 얘 두 개가 합쳐져서 공간 복잡도가 되긴 되겠네요. 읽어보시면. 안 돼.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어요. 뭔가 공격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 나온 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완전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키를 발견한 경우예요. 키를 발견하면 이제 완전히 깨진 거니까 키를 발견하게 되면 이게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광역 성공은 키는 못 찾았어. 키는 못 찾았지만 어떤 알고리즘 찾은 거예요. 키 없이도 내가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은 경우이고요. 인스턴스 성공은 키도 발견 못하고 알고리즘도 발견 못했지만 일부 암호문들은 해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호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인스턴스 성공이고요.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는 존재 위조, 선택적 위조 이런 게 있어요. 존재 위조는 그냥 쓰레기 같은 랜덤 값의 어떤 서명 값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적으로 공격에 활용하기는 어렵죠. 어떤 특별한 메시지에 대한 서명 값을 얻어야지만 뭔가 의미 있는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존재 위조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알고리즘은 안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존재 위조는 어떤 임의의 랜덤 값에 대한 서명 값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거고요. 선택적 위조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위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메시지들을 위조할 수 있는 건 아닌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성공은 성공인데 뭔가 가장 낮은 약한 정보를 얻은 거는 정보 추출이라고 얘기해요. 뭐 키가 128비트짜리인데 한 128비트에 한 3비트는 알아냈어.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정보 추출했다. 평문 메시지의 아주 일부를 알아낸 방법 알아냈다. 그러면 정보 추출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형태의 공격을 해서 어떤 형태의 어떤 거를 했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선택적 평문 공격을 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했더니 광역 성공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공격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암호 기술에서는. 그 다음에 이 안전성을 논할 때 꼭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이제 부채널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널 공격.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 안전성을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진짜 아이언크레드 개런티가 되냐? 절대 깨질 수 없는 거냐?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이 부채널 공격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증명된 알고리즘들이 상당히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공격이 등장한 거죠. 지금은 다 알려진 공격이지만 부채널이 나오기 전에는 전혀 잘 인식을 못했던 그런 공격 방법인 거고 이런 공격 방법이 있다는 걸 인식 못하면은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부채널 공격은 알고리즘 입력과 출력 외에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시간 아니면 전력 소비. 요 코드만 비교해 볼 줄 알면 돼요. 요 코드만. 얘는 어떻게 돼요? 두 바이트를 비교하는데 비교하다가 틀린 걸 만났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짜죠. 그렇죠? 근데 암호 기술에서는 저렇게 짜면 안 되고 이렇게 짜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 왜? 얘는 끝나는 시간이 다 달라. 끝나는 시간이 다르면은 언제 끝났는지 보면은 몇 비트에서 끝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얘는 항상 똑같죠, 시간이. 그러면 정보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 효율적인 거 좋아하는 이렇게 만들겠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시간만 이용하냐? 전력 소비도 이용해요. 그러니까 키를 넣어보고 몇 비트 키를 넣어보고 뭐 여기 1이네 0이네 넣어보면서 이제 CPU에 소모되는 CPU가 발생하는 열을 측정하기도 하고 뭐 여기서 나오는 뭐 주파수 별의별 걸 측정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들어올 때하고 저 데이터 들어올 때 차이를 감지해 가지고 그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키들을 알아내는 그거를 우리가 사이트는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공격하는 거죠.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것라기보다는 다른 정보. 그게 부채널 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시간과 전력 소비인데 저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뭐 저기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예요. 뭐 요거 보면 이해는 되죠. 얘는 정보가 노출되고 얘가 노출 안 된다는. 그 개념으로 부채널 공격을 우리가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또 그 AI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들을 분석하는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쓰는 거죠. 인공지능 기술 써서 인공지능이 알아내는 거죠. 비트를. 그래서 해킹할 때도 또 이런 그 악성 소프트웨어를 디텍트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이제 AI 기술이 거기에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요즘 AI.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팅.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아직은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장난감 수준의 양자 컴퓨터들은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인터넷 가서 써볼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얘가 실제 우리가 쓰는 컴퓨터와 비슷한 수준이 돼버리면은 이제 세계가 달라지겠지. 세계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달라질 텐데 두 가지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암호 알고리즘 측면에선 그리고 암호 알고리즘이 아니더라도 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글로벌 알고리즘. 그래서 이 글로벌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는 이 양자 컴퓨터는 저도 잘 양자 개념을 몰라서 모르는데 이제 이게 상태가 우리는 한 비트면은 0, 1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가 뭐 상태가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두 개? 뭐 하여튼 나타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냥 필요했던 게 ON이면 얘네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루트 씌우는 비용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 검색할 때 ON이 비용이 들면 양자 컴퓨팅에서 선형 검색은 ON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O 루트 N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전수 공격은 이게 전수 공격이 한다는 건 모든 키들을 선형적으로 검사하는 거잖아요. 해보는 건데 양자 컴퓨팅에서는 그 해보는 게 루트 N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N으로 떨어지면은 지금은 128비트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제 양자 컴퓨팅이 되면은 양자 컴퓨팅에서는 그 128비트의 안전성이 64비트 수준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또 쉬워가지고 256비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256비트가 안 돼. 그러면 512비트로 이렇게 키 길이를 늘려야 되겠고 또 해시 함수는 또 해시 값의 길이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해시 함수나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은 못 쓰는 건 아닌데 지금보다는 2배로 키 길이를 늘려야 됩니다. 2배로 키 길이를 늘려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 이제 쇼 알고리즘은 이제 인수분해와 이산대수 문제는 양자 컴퓨팅에서는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MP 완전 문제는 아니니까
모든 MP 문제는 양자 컴퓨팅하면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일 배낭이나 뭐 외판화 문제는 양자 컴퓨팅 가도 여전히 MP 문제인 거죠.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자 내성 암호화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최근 암호 화폐들은 이제 그걸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이 문제예요. 비트코인에서는 전자서명을 쓰는데 비트코인에서 쓰는 전자서명은 타원곡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타원곡선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산대수 문제에 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팅 현실화되면은 비트코인은 망하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망해. 근데 이더리움은 뭐 그 사이에 뭔가 바꾸긴 할 것 같아. 워낙 부타린이 잘 바꾸고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는 계속 가려고 하는 추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화는 공개키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공개키 기술. 대칭키 기술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양자 내성 암호화는 공개키 기술을 이용하는 거고, 얘는 여기에 이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뭐 새롭게 나온다기보다는 옛날부터 있었던 알고리즘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RSA나 뭐 엘가마나 이런 거나 타원곡선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던 건데 이제는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은 얘네들을 못 쓰니까 얘네들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얘네들 중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효율적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표준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자 컴퓨팅이고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은 양자 보안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 보안. 근데 양자 보안은 양자 이론을 이용한 보안이에요. 양자 이론을 이용한 보안. 그리고 갤럭시 핸드폰 중에 퀀텀 핸드폰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뭘 선전하냐면 거기서는 양자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랜덤한 값을 생성한다고 그래요. 랜덤한 값. 그럼 무슨 의미 있을까? 그거를 랜덤 그렇게 생성하는 것과 의사난수 암호학적 안전한 거를 생성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별 차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차이 없을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어차피 근데 뭔가는 진짜 랜덤한 소스에서 랜덤한 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양자 이론을 이용하는 건.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암호학적 의사난수 함수는 그건 아닌데 그래도 얘가 깨질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암호학적 의사난수 알고리즘이 문제가 있어서 양자 보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양자 칩을 컴퓨터에 넣을 수만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싸면 넣어가지고 우리 랜덤 함수 만들 때 시드 값을 거기서 갖고 오면은 더 랜덤한 값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 정도지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무도 깰 수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밖에 나가면 128비트 랜덤한 값인데 그 128비트를 양자 이론으로 만들었던 의사난수 알고리즘 만들었던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는 거지. 비트들이니까 별 차이는 없고요. 어차피 걔를 전수 공격하나 얘를 공격하나 128비트 키인데 똑같죠. 그 양자 칩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손이 똑같은 가격이면 오케이인데 그것 때문에 돈 더 받으면 별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제가 블로그에 양자 보안과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 써놨으니까 관심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